시어머니 몰래 친정에 매달 300만 원씩 보내던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말에 기절했습니다. 5년간 제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1억 8천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친정아버지 병원비로만 쓴 거예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2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 며느리 윤정이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매달 30만 원씩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받아내고 저한테는 건물 관리비로 100만 원을 받아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원룸 건물에서 매달 300만 원씩 월세를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5년간 말이에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모두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5년 전 우리 영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윤정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복잡한 건물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원룸 건물 관리를 모두 맡겼습니다. 35개 호실이 있는 큰 건물이거든요. 원룸이 30개, 3룸이 5개 있어요. 사실 영감이 죽으면서 모든 게 귀찮아 아들내외한테 넘기려 했지만 주변에서 다들 살아생전에는 자식에게 재산 주는 거 아니다. 끝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줘야 한다고. 그래야 노후까지 대우받고 떳떳하게 산다고 조언을 해줘서 아직은 제 소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수고비로 100만 원씩이라도 받아가거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윤정이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우리 아들과 결혼한 지 8년째였습니다. 7살 민석이와 5살 민주까지 정말 예쁜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명절 상차림이었습니다. 영감이 살아계실 때는 윤정이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점점 간소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예전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해줬는데 점점 형식적으로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온라인에서 후기도 정말 좋고요. 하지만 값싼 티가 확연히 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정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달랐어요. 친정에서 반찬도 보내주고 농작물도 주셔서 생활비가 절약돼요.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친정 얘기만 나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나한테도 이렇게 잘하니 친정 어머니한테도 얼마나 잘하겠나 싶어서 정말 사이 좋은 모녀지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5년간 며느리는 명절이나 연휴 때 친정을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일이 있어요. 제가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마침 담당 직원이 제 원룸 건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전세가 많이 빠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사장님 건물도 그런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제 건물은 아직 전세, 세입자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며느님이 전세 호실을 월세로 전환하셨다고 월세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셨었는데 꽤 오래됐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윤정이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집에 와서 슬쩍 물어봤어요. 윤정아, 건물에 월세 세입자가 생겼다고? 아, 네. 어머니, 전세 세입자 한 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월세로 바뀌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바빠 보이셔서 그럴듯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건물에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3룸 3개가 모두 월세였어요. 분명히 전세였는데 관리사무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하나씩 월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윤정이한테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씩 3개 호실이면 매달 300만 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윤정이를 조금씩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 의심이 맞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들한테서도 매달 돈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보,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로 매달 30만 원 정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착한 마음에 흔쾌히 허락했대요. 아버님이 아프신데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그런데 정말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셨던 걸까요? 과연 그 돈이 정말 병원비로 쓰였던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심이 든 이후로 저는 윤정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윤정이가 친정 얘기를 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친정에서 농사 지은 것들을 많이 보내줘서 장보는 돈이 절약돼요. 친정 엄마가 반찬까지 해서 보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항상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명절이나 연휴 때는 친정에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윤정아, 추석에 친정은 안 가니? 아,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친정이 멀어서 오는데 고생한다고 괜찮다고 하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두 번째는 윤정이가 핸드폰을 볼 때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봤는데 요즘에는 제가 근처에 오면 급하게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윤정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아, 그냥 육아 정보 찾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표정이 뭔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세 번째는 윤정이가 친정 가족들과 통화할 때였어요. 제가 근처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통화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얼굴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했니? 친정 엄마요. 민석이, 민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네 번째는 윤정이가 갑자기 저에게 더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니, 어깨 안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신경 써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어색하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과장되게 친절하려는 느낌이었어요. 불편할 정도로요. 다섯 번째는 윤정이가 건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있으면 미리미리 상의했는데 요즘에는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지난주에 이사 간 세입자 있어서 새로 들어왔어요. 이사 갔다고? 언제? 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윤정이가 관리비를 받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매달 100만 원을 주면 정말 감사해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아니야, 윤정아, 이것도 부족하지. 하지만 눈빛이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일곱 번째는 윤정이가 가계부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가계부를 썼는데 요즘에는 방에 들어가서 쓰더라고요. 윤정아, 가계부 쓰니? 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더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려고 하면 얼른 덮어버리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윤정이가 저에게 관리비를 더 달라고 할 때였어요. 어머니, 요즘 건물 관리하는 일이 좀 많아져서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표정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홉 번째는 윤정이가 갑자기 절약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덜 틀고 있어요. 어머니, 물 아끼려고 요새 설거지할 때 물 받아 놓고 설거지해요. 너무 과하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이상했어요. 10번째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데 윤정이가 건물 관련 서류를 볼 때였어요. 제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윤정이가 급하게 서류를 치우더라고요. 무슨 서류니? 아, 그냥 세입자 계약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들은 윤정이의 전화 통화였어요. 응, 엄마, 이번 달도 보냈어. 그래, 괜찮아. 내가 건물 관리한다고 시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셔. 남편도 보태주고, 응. 엄마는 아빠 케어하는 것만 신경 써. 이 통화를 듣고 나서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남편도 보태준다고? 우리 아들이 윤정이한테 따로 돈을 주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제가 주는 100만 원 외에 또 다른 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도 보냈어라는 말은 뭘까요? 친정에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아빠 케어하는 것만 신경 써라는 말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많이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윤정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우리 아들까지 속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윤정이가 정말 제 건물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무슨 핑계로 돈을 받아내고 있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들한테 슬쩍 물어보기로 했어요. 얘야,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그냥 윤정이가 요즘 절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 윤정이가 원래 알뜰해요. 그리고 친정아버님 병원비도 나가고 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아들도 친정아버지 병원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바깥 사돈이 아프시구나. 많이 아프시대? 안 그래도 문병이라도 갈까 했는데 괜찮다고 계속 고사하셔서 아직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 구요.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이상했어요. 병원비는 부담이 큰 거 아니야? 얼마나 드는데? 매달 30만 원 정도 들여요. 윤정이네가 사남매 나서 다들 30씩 걷어서 병원비 보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아버님이 아프신데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보태야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윤정이가 저한테서는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는 3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총 130만 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전화통화에서는 친정에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과연 아들이 말하는 병원비 30만 원만 보내는 걸까요? 제가 수고비로 주는 100만 원도 보태서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보내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를 보내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설마 윤정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친정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아프신 건가? 그럼 윤정이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먼저 건물에 가서 관리사무소 김 사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사장님, 우리 건물에서 월세로 바뀐 호실이 정확히 몇 개인가요? 아, 사모님 2층 201호, 202호, 3층 306호 이렇게 3개 호실이에요. 언제부터 월세로 바뀌었나요? 한 5년 된 것 같은데. 아, 바깥털은 돌아가신 후에 하나씩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며느님이 관리하셨잖아요. 기억나네요. 첫 번째가 바깥털은 돌아가시고 2달 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두세 달 간격으로 바뀌었네요. 정확한 날짜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월세가 얼마인가요? 각각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요즘 시세로는 괜찮은 편이죠. 1억에 100만 원, 새 호실이니까 매달 3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계약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대충 얘기만 해줬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월세는 어디로 들어와요? 며느님이 관리하신다고 해서 며느님 계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윤정이 계좌로 직접 들어간다고요?
그럼 윤정이가 매달 3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 원룸 월세는 전부 제 계좌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관리비 명목으로 주는 100만 원, 우리 아들한테 받는 30만 원, 그럼 실제로는 매달 430만 원을 벌고 있는 거네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다음에는 은행에 직접 가봤어요. 제 건물 관련 계좌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 통장에서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그런데 월세 계좌가 따로 한 개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따로요? 며느님이 오셔서 월세는 따로 관리하겠다고 새 계좌를 개설하셨어요. 사장님이 허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런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 계좌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보안상 며느님 허락 없이는 집에 돌아와서 윤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윤정아, 월세 계좌를 따로 만들 없다고? 아, 네. 어머니, 관리하기 편하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돈인데 뭐. 그런데 왜 미리 얘기 안 했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바쁘셔 보여서 깜빡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무슨 일이든 나중에 알려주고 미리 상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윤정이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매달 월세 300만 원을 받고 나한테는 관리비로 100만 원, 아들한테는 병원비로 30만 원 받고 실제로는 430만 원을 남기고 있는 건가?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계산해보니 끔찍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첫 번째 호실이 5년 전부터고 두세 번째 호실도 두세 달 간격이랬으니 세 개 호실이 5년 동안 대충 계산해도 1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건 친정아버지 병원비였어요. 정말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인 건가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다음 날 윤정이가 장보러 나간 사이에 윤정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슬쩍 펼쳐봤는데 월세 수입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관리비로 100만 원 주심, 남편한테 병원비로 30만 원 받음 이라고도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순수익 3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출금 이자를 뺀 금액이었죠. 대출금? 분명 원룸 건물 대출금은 다 갚은 상태였어요. 오래도록 보유한 건물이라 대출 하나 없이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300만 원을 횡령하면서도 저한테는 수고비로 100만 원을 받고 우리 아들한테는 친정아버지 병원비라며 30만 원을 받아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가계부를 우리 아들한테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나. 그때 윤정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왜 제 방에? 아, 윤정아, 그냥 지나가다가. 아, 네.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윤정이의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윤정이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윤정이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친정아버지 병원비는 정말 사실인지 모든 걸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이런 걸 봤다면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평생을 일궈낸 자산을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세어 나가고 있었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확실하게 밝혀낸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윤정이가 어떤 변명을 할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우리 영감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선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된 모든 대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으시네요. 언제부터 있었나요? 첫 번째가 5년 전 6월에 1억 원, 두 번째가 5년 전 9월에 1억 원, 세 번째가 4년 전 12월에 1억 원, 총 3억 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영감이 5년 전 4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지 2달 후부터 대출이 시작된 거네요. 그런데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져오신 분이 있어서 며느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윤정이가 제 모르게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대출 용도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업자금으로 신청하셨네요. 현재 잔액은 얼마나 남았나요? 원금은 그대로 3억 원이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계십니다. 월 이자가 얼마인가요? 현재 금리로 월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윤정이가 가계부에 적어놓은 내용과 맞춰보니까 월세 수입 3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120만 원을 빼면 180만 원이 남죠. 그런데 저한테는 관리비로 100만 원을 받아가고 우리 아들한테는 친정아버지 병원비로 30만 원을 받아가니까 실제로는 월 310만 원을 손에 쥐고 있는 거네요. 5년 동안이면 1억 8천만 원이 넘어요. 다음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어요. 사장님, 3룸 전세 호실들이 언제부터 월세로 바뀌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첫 번째가 5년 전 6월 15일, 두 번째가 5년 전 9월 20일, 세 번째가 4년 전 12월 10일이네요. 대출 시행일과 거의 일치했어요. 계획적으로 한 거라는 증거죠. 그때 전세 세입자들이 왜 나갔는지 기억하세요? 며느님이 오셔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세 세입자들한테도 미안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월세로 바꿔야 한다고. 세입자들이 쉽게 동의했나요?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런데 며느님이 이사 비용을 대준다고 하시니까. 이사 비용을요? 네, 이사비까지 대준다고 하니까. 그때가 한창 주변에 전세가 많았거든요. 얼마 지나서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윤정이의 수법이 명확해졌어요. 전세 세입자한테는 보증금 2억을 돌려주고 새로 들어온 월세 세입자한테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면 호실당 1억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대출을 받은 거고요. 하지만 월세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대출 이자 40만 원을 내고도 60만 원이 남는 거죠. 새 호실이면 월 180만 원 거기에 제가 주는 관리비 100만 원과 아들한테서 받는 30만 원까지 더하면 월 310만 원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슬쩍 물어봤어요. 얘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윤정이가 친정아버지 병원비로 매달 30만 원씩 받아간다고 했잖니? 네, 맞아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많이 아프신가? 우리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병원에 같이 간 적은 있니? 아니요. 윤정이가 혼자 다닌다고 했어요. 그럼 진단서나 처방전 같은 걸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시면 우리도 한번 문안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아, 그렇네요. 윤정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물어봤어요. 얘야,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네? 건물 관리하면서 윤정이가 3룸 3개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다던데 너 알고 있었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월세 계좌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얘기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래? 윤정이가 얘기 안 했나? 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글쎄다, 나도 궁금하네. 우리 아들이 뭔가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어머니,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몇 년 전부터인 것 같던데. 정확한 건 윤정이한테 물어봐야겠어. 네, 저도 윤정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날 밤부터 우리 아들도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아는 분의 소개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했거든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와 횡령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라서 신중해야 해요. 어떻게 신중하라는 말씀이세요? 우선 확실한 증거들을 더 모으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상세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첫째, 대출 관련 서류들을 모두 확보하세요. 둘째, 월세 계좌 내역을 확인하세요. 셋째, 가능하면 며느리가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넷째, 관리사무소의 증언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정이가 제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며칠 후 우리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윤정이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던 친정아버지 병원비는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쓰리룸 월세 전환건도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쁘셔 보여서 깜빡했다고. 또 그런 핑계구나. 네,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 우리 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으던 중에 갑작스럽게 윤정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윤정이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정말 갑작스럽네. 언제 장례식이니? 모레 오전에 발인입니다. 그래, 채비아마, 얼른 가자. 장례식장 참석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어쩌면 이번이 모든 진실을 밝힐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친정 가족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돈과 사돈처녀 둘에 사돈 총각 하나, 며느리네는 전부 사남매였어요. 며느리가 둘째였죠. 인사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서로 뭔가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사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깥 사돈이 오래 편찮으셨다고 제가 친정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그동안 윤정이가 많이 도와줘서. 그런데 말투가 뭔가 어색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친정 가족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봤어요. 윤미야, 아버지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장례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남겠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뭔가 돈 계산하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윤정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친정 가족들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옆방에서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사돈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윤호 도박빚 어떻게 갚나 했는데 매달 300씩 들어와서 갚을 수 있었네. 큰언니 윤미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윤정이네 잘 살던데 300 말고 500씩 보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동생 윤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윤호 도박빚 다 갚았으니까 나 카페 내게 돈 좀 보태줘.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이제 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무슨 명목으로 돈을 달라니? 남동생 윤호가 말했어요. 윤정이 누나 덕분에 살았지. 윤지 누나, 카페는 무슨. 정신 차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윤정이가 보낸 돈이 친정아버지 병원비가 아니라 남동생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거잖아요. 매달 300만 원씩 5년 동안. 그럼 1억 8천만 원이 모두 도박빚 때문에 사라진 거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바로 그때 윤정이가 눈에 띄었어요. 부릅뜬 눈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윤정아? 제가 부르자 윤정이가 제 쪽을 돌아보더니 그대로 푹 쓰러졌어요. 윤정아, 윤정아. 우리 아들이 달려와서 윤정이를 부축했어요. 친정 가족들도 당황해하면서 모여들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말했어요. 얘가 왜 이래? 설마 우리 얘기 들은 건가?
큰언니 윤미가 대답했어요. 설마 여동생 윤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 안 되는데. 그럼 이제 300씩 못 받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딸이 쓰러져 있는데도 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가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님이 나타났어요. 사실 저는 이날을 대비해서 미리 김 변호사님께 연락드려 놨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친정 가족들이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를 보고 당황했어요. 변호사님이 왜 여기에?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인사하세요. 김 변호사님입니다. 윤정이가 5년간 제 건물 월세를 횡령해서 1억 8천만 원을 빼돌린 것을 소상히 밝혀주셨죠.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면서 말씀하셨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위조,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님 원룸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 6천만 원도 확인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횡령액 1억 8천만 원, 대출원금 3억 원, 이자 포함 총 2억 7천만 원 변제 또는 형사고발 택일하십시오. 바로 그때 윤정이가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상황이 파악됐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윤정이가 깨어나자마자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도 정말 아버지 병원비인 줄 알았어요. 친정에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추가 서류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최윤정 씨, 친정아버지가 어디 아프신지는 아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단순 감기와 가벼운 소화불량 정도였죠. 월 10만 원도 안 들 병원비를 300만 원으로 부풀렸네요. 윤정이가 더욱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친정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윤정아, 그럼 매달 300만 원씩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봐. 그게 친정엄마가 아버지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친정어머니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사돈,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저희 딸이 잘못했지만 큰언니 윤미도 거들었어요. 사돈 어른, 저희도 정말 몰랐어요. 동생이 사돈댁에서 용돈 받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매달 300만 원을 용돈으로 받아서 그 돈을 전부 친정으로 보내는 줄 알았다고요?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남동생 윤호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요? 이미 다 도박비 갚는데 써버렸는데. 윤정이가 소리쳤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마련한 건데. 날 속였어. 다들 아빠가 아프다고 했잖아. 친정어머니가 어정쩡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윤정아, 바로 그때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뭐, 친정아버지 병원비라고? 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여보, 잠깐만. 나도 정말 아버지 병원비인 줄 알았어. 내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건물까지 건드린 거야?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윤정이가 울면서 변명했어요. 여보, 난 정말 아빠가 아픈 줄 알고 정말 억울해. 하지만 우리 아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무슨. 나도 속고 어머니도 속이고.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그때 친정 가족들이 더욱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동안 저희 딸이 사돈댁에서 며느리로서 얼마나 열심히 희생했는데요. 그 수고비로 생각하시면. 우리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수고비? 도둑질한 게 수고비라고요? 정말 가족이 다 똑같네. 여동생 윤지가 끼어들었어요. 원룸 건물에서 월세 나와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면서 못 사는 며느리네 좀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큰언니 윤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진짜 아프셨어요.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지셔서 최근에는 감기 정도만 앓으신 거죠.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어머님 건물에서 월세를 빼돌린 것도 병원비 때문이었나요? 그게
그건 윤정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님 모르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계획적으로 한 행동이 단순히 속은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친정 가족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나는 너 같은 사기꾼과 한 집에서 못 살아. 윤정이가 울부짖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 기회를. 하지만 우리 아들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정에서 보자. 그 후로 정말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김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런 사안은 명백한 사기와 횡령이라고 하셨어요. 우선 윤정이의 죄목부터 정리해보면, 첫째, 시어머니 명의로 무단대출 사문서 위조죄. 둘째, 건물 월세 무단 횡령, 횡령죄. 셋째, 남편에게 거짓 사유로 금전 편취 사기죄. 이렇게 3중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친정 가족들도 같이 처벌받게 됐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참고로 친정 가족분들도 횡령 공범으로 고발 예정입니다. 범죄 수익 취득죄에 해당하거든요.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김 변호사님이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5년간 받은 돈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했고요. 큰언니 윤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에이, 설마 그런 걸로?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받은 돈 전액 토해내시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합니다. 총 1억 8천만 원이죠. 그제서야 친정 가족들이 현실을 깨달았어요. 남동생 윤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1억 8천?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이미 도박빚 갚는데 다 써버렸거든요. 여동생 윤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카페는 무슨, 이제 우리 빚쟁이 되는 거야? 카페를 차리겠단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 친정어머니도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도 망했구나. 노후 준비금까지 날아갈 상황이 됐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윤정이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어요. 재판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친정에서 속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가족 관계를 이용한 악질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결국 윤정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억 8천만 원 배상 명령을 받았어요. 친정 가족들도 각각 벌금과 배상 명령을 받았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혼 소송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재판장에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5년간 저를 속이고 어머니까지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 기회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우리 아들은 단호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사람한테는 맡길 수 없어. 결국 이혼도 확정됐어요. 양육권은 우리 아들이, 면접 교섭권만 윤정이가 갖게 됐고요. 세 번째는 재산 분할 소송이었어요. 윤정이 측에서는 그동안 며느리로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횡령한 금액이 더 크다며 오히려 추가 배상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할 때 재산 분할은 불가하며 추가 손해배상이 타당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윤정이와 친정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윤정이는 현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배상금을 갚기 위해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친정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동생 윤호는 배상금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여동생 윤지는 카페의 꿈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대요. 큰언니 윤미는 집을 팔아서 배상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고 있고, 친정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고 해요. 정말 모든 가족이 몰락한 거죠. 반면에 저희는 평화를 되찾았어요. 우리 아들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윤정이를 제대로 못 봐서. 아니야, 얘야,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민석이와 민주도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진 걸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하고 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민서가, 엄마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셔. 가끔 만날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따로 살기로 했다고만 했죠. 건물 관리는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윤정이가 빼돌린 호실들도 다시 정상화시켜서 제 계좌로 월세가 직접 들어오도록 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 걸 보면 그동안 윤정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실감이 나요. 대출은 그동안 다른 호실 월세, 수익금으로 모아뒀던 목돈으로 다 갚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가족을 믿고 맡겼던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감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제야 마음 놓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윤정이가 며느리니까, 그리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들면 반드시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재산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인감도장이나 통장 같은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윤정이와 친정 가족들은 모두 정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윤정이는 징역형과 거액의 배상 명령, 친정 가족들도 각각 벌금과 배상 명령을 받았죠. 결국 탐욕이 부른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록 금전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현재 우리 아들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민주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상황에 적응해서 밝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건물 관리를 직접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무엇보다 이제는 속이는 사람 없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들과만 함께 살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영감도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윤정이 같은 존재가 있나요? 겉으로는 착하고 헌신적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중요한 재산이나 돈과 관련된 일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훈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